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인생이라는 게 말 한마디에 그리고 행동 하나 때문에 180도 바뀌잖아요. 저도 참 이상하게 인생, 그것도 결혼이라는 삶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솔직히 이런 표현은 부모가 자식에게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저는 저희 엄마를 아픈 손가락이라 하고 싶네요. 너무 소중하지만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손가락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한쪽 눈을 실명해서 일명 애꿎은 눈이시거든요. 근데 그게 부끄러워서 아프다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눈을 실명하게 된 원인이 바로 저 때문이거든요. 그날은 지금도 기억이 선명하게 나네요. 아침부터 제가 놀이공원에 놀러 가자고 징징댔어요. 10살이나 나이 먹었는데 무슨 놀이공원이냐며 아빠가 잔소리를 하셨고 엄마는 오죽하면 애가 이러겠냐며 놀이공원에 가자고 아빠를 설득하셨어요. 투덜거리던 아빠의 뒷모습 그리고 이것저것 챙기던 엄마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엄마 눈이 얼마나 이쁜지 몰랐어요. 그렇게 초롱초롱하던 눈망울로 저를 바라봐 주시면서 놀이공원 가면 뭐 타고 싶어 하고 물어보셨죠. 딱히 가고 싶어서 졸랐던 건 아니에요. 맨날 집에만 있는 것도 지겹고 며칠 전에 친구네 가족이 놀이공원에 다녀왔다는 게 부러워서 그냥 졸랐던 것뿐인데 우리 가족은 갑작스럽게 아침부터 놀이공원에 가게 되었죠. 순전히 제가 떼를 쓰는 바람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땐 몰랐지만 사실 아빠가 전날 과음을 좀 하셨나봐요. 원래 같았으면 아침 내내 푹 주무셔야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놀러 가자고 조르는 통에 숙취가 남은 채로 운전대를 잡으신 거였어요. 물론 엄마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운전에 말렸겠죠. 하지만 엄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차에 타셨다고 하시더군요. 왜냐하면 아빠가 술을 드시고 토저녁에 들어오셔서 일찍 주무셨기 때문에 숙취가 없는 줄 아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빠가 멀쩡해 보였지만 사실은 약간 비몽사몽 하셨던 거죠. 그러니 운전이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공원에 가던 도중에 사고가 났고요. 아빠는 그 자리에서 영면하셨고 엄마는 사고로 누나 한쪽을 실명하게 됐어요. 솔직히 이 글을 쓰는 내내 마음이 아파서 힘드네요. 그만큼 저는 부모 잡아먹은 나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대요. 자신의 눈 하나로 딸을 지켰다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는 분이셨죠. 이런 엄마에게 제가 어찌 함부로 대하고 사춘기가 왔다고 화를 낼 수 있고 제가 화가 나도 짜증이 난다 하여 어찌 감히 엄마에게 대들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 이후로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100% 들었어요. 단 한 번도 엄마의 말을 어길 수가 없었죠. 아픈 눈을 가진 엄마를 바라보면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었겠어요. 밤마다 아픈 눈을 부여잡고 진통제를 맞던 그 시절 모습을 떠올리면 어찌 엄마에게 나쁜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제 인생을 엄마에게 바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대로 살았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약간 사춘기가 와서 방황을 겪을 뻔했어요. 그전엔 딱히 저에게 뭐라 하신 적 없는 엄마가 저를 붙잡고 울먹이며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무슨 소원이 있겠니? 하지만 여자 혼자서 딸 하나 키우는데 엄마는 하나 없고 다른 문제까지 일으키면 나는 창피해서 더 이상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을 것 같구나. 너한테 명문대가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적어도 4년제 국립대에 들어가서 엄마 키 좀 피게 해주렴. 솔직히 사립대 보낼 형편도 아닌 건 너도 잘할 테니까 공부만 해다오. 내가 국립대 등록금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울며기며 힘겹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엄마는 완곡히 표현하셨지만 제가 행여나 사고라도 칠까봐 걱정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저 역시 제 자신 스스로가 망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공부 잘하는 딸을 원하시길래 정말 16시간을 화장실 가는 거 쇠엔 일어나 본 적 없이 공부만 했어요. 잠도 의자 위에서 잤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명문대에 합격했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가 좋고 나쁘고도 필요한 게 아니었고요. 오직 끈기 하나로 저는 전교 300위권에서 전교 1등으로 치고 올라갔네요. 담임 선생님도 저를 불러놓고 컨닝했냐고 물어보더군요. 그 다음 시험에 두고 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저는 전교 1등을 고수했습니다. 오직 엉덩이 힘이었고 교과서를 그냥 통째로 외웠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한번 보고 외우면 저는 100번을 봤습니다. 그냥 봤어요. 몰라도 보고 알아도 또 보니 길이 보였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놈도 노력하는 놈은 절대 못 이깁니다. 저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만 해서 엄마가 원하는 명문대에 입학했어요. 그때 엄마랑 저랑 정말 붙잡고 펑펑 울었네요. 그리고 한 번 더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엄마는 무관심한 듯 했지만 나에게 정말 관심이 많고 나를 엄청 사랑하시니까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걸요.
그 이후 정말 저는 엄청 노력하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몫까지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엄마가 한쪽 눈이 불편해서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다른 아줌마들은 식당 취직도 쉽다던데 그 흔한 식당에서도 거절당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게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알바를 한다 해도 어차피 수입이 뻔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보단 아예 부업에 열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안 됐지만 명문대 간판 달고 강남에 잘나가는 부잣집 아이들 고액과에 열을 올렸죠.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학교 생활은 엉망이 됐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엄마랑 저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으니까요. 정말 열심히 살았고 후회는 없었습니다. 덕분에 학교 성적은 엉망이었지만 그때 돈을 좀 모아서 등록금도 내고 비록 경기도 외곽이지만 작은 우리 집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정말 어미 새처럼 열심히 돈을 벌어다 줬고 엄마는 그 돈으로 알뜰살뜰 살림을 했죠. 그래도 자식이 날밤 새며 아이들을 가르친 돈이었으니 엄마는 한 푼도 아까워서 벌벌 떠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거친 세상에 여자 둘이 살려면 남들이 쉽게 못 보도록 열심히 사는 것밖엔 방법이 없겠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씩 살림은 나아지더군요. 저는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서 나름 유명 학원 강사가 됐고요. 학교 간판도 있고 가르친다는 것도 소문이 나서 그런지 수강생도 제법 많아졌어요. 역시 돈이 돈을 부르더군요. 그러면서 조금 여유가 생겼죠.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 뒤엔 꼭 막아 낀다더니 엄마가 모아둔 돈을 전부 다 이상한 곳에 날려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묻지마 투자를 하신 거였죠. 급하게 돈을 쓸 때가 있어서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머뭇머뭇 버리면서 돈이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따져 물으니 엄마가 주식과 부동산으로 현금을 다 다른 곳에 부어버리신 거죠. 아무래도 엄마가 친구 관계가 거의 없었거든요. 눈을 다친 후에 대인 관계도 엄청 소심해지고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 동네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게다가 좀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돌아가시거나 이사간 이후로 알고 지내는 친구도 없다 보니 멀리 사는 친척들과 전화로 수다 떠는 게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근데 친척 중에 한 분이 자기 지인 회사를 상장했는데 거기에 투자하고 남은 돈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마구 꼬셨나봐요. 엄마는 딸내미가 날밤 새며 번 돈인지라 함부로 돈을 불릴 수 없다고 버티셨는데 그래도 설마 친척이 거짓말을 할까 살짝 마음이 놓으셨다고요. 게다가 친척이 나중에 애 시집도 보내야 되고 결혼 자금은 그걸 지가 번 돈으로 해결하라고 할 거야? 부모가 돼서 돈은 못 물려줄 망정 이렇게 돈만 쥐고 있을 거냐고. 여기에 투자하면 100% 3배 4배로 불려준다니까. 내 말만 믿어. 그 말에 엄마가 흔들려서 저 시집가는 비용이라도 넉넉하게 해준다시고 생판 듣도 보도 못한 회사 주식을 사주질 않나 한 번도 가보질 않는 동네의 땅을 사주질 않나. 세상에나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더군요. 솔직히 속에서는 천불이 뭐예요. 정말 첫눈까지 끊고 싶은 마음뿐이었답니다. 정말 이 돈을 모으기까지 제가 얼마나 생고생을 했는데 그걸 듣도 보도 못한 회사 주식에 부동산에 투자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니까. 나를 위해 눈을 버린 우리 엄마니까 참아야 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꼭 안아주며 이야기했죠. 지금이라도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엄마. 돈이야 또 벌면 되지 뭐. 그리고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주식은 그대로 있잖아. 부동산도 다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 거니까 괜찮아. 우리도 주주 된 거고 부동산 소유한 사장님 된 거니까 기분 좋게 생각하자고. 주식은 이미 반토막에 토막이 나서 거의 휴지 조각이었고 부동산은 어디인지도 모르는 시골이었는데 차마 찾아갈 엄두도 안 나더군요. 괜히 엄마가 없던 자신감만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 이후로 엄마에게 더 잘해드렸어요. 엄마도 제 마음을 아셨는지 어느 날 저에게 조심스레 자신의 속마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몇 년간 집에만 있었더니 세상 물정도 모르고 너한테 패만 끼치는 것 같구나. 근데 아빠 계시는 납골당 근처에 요양원이 있잖아. 거기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대. 차비 정도는 주나 보더라. 거기서 식사도 해결하고 남들도 돕고 사람도 좀 만나서 수다도 좀 떨고 싶은데. 어때? 허락해줄 거지? 이러면서 제 의견을 묻더군요. 사실 저도 집에 가면 엄마가 늘 TV만 보고 친척들 외엔 변변한 친구도 없어서 심심하다 하며 말씀하신 게 마음에 걸렸던 터라 엄마에게 무조건 그러라고 했죠. 한쪽 눈이 불편해서 운전도 못 하시는데 요양원에 가려면 버스로 6정거장 넘게 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오후 수업인지라 출근길에 엄마를 모셔다 드리고 퇴근해서 오는 밤 9시나 10시쯤에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오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엄마는 자원봉사 일을 참 열심히 하셨죠. 다행히 거기 계신 분들도 좋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엄마를 참 따스하게 맞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엔 집에 오면 엄마랑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 엄마도 이젠 이야기거리가 생기니까 미주알 보주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데 한편으로는 소녀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엄마가 원래 이렇게 수다가 많았나 생각도 들고 어쨌든 엄마에게 생기가 느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 이후로 엄마 표정이 좀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날도 엄마를 차에 태우고 집에 오는 길에 물어봤죠.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요. 그랬더니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다면서 말끝을 자꾸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가 하루 이틀 보나요? 계속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엄마가 어렵사리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요즘 새로 들어오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이분 보호자가 워낙 꼬장꼬장해서 자꾸 문제가 생겨서 말이야. 성격이 불같아서 나랑 잘 맞지 않는구나. 아니 엄마가 자원봉사자로 환자분 도움만 드리는데 엄마랑 보호자랑 트러블 생길 일이 뭐가 있어. 그냥 보호자 입장에선 하다못해 병실에 조금만 냄새만 나도 신경이 쓰이니까 그런 걸로 나를 들들 보는 거지 뭐. 어쨌든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솔직히 그 말을 듣는 그때만 해도 그냥 좀 독특한 보호자가 엄마를 귀찮게 하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생각하기엔 제가 그때 엄청 바빴거든요. 먼저 학원 커리큘럼 그러니까 시간표 순서들을 전면적으로 교체시켜서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때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조심조심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 머릿속엔 온통 커리큘럼 짜기와 남자친구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렇게 며칠 고생해서 업무적인 일을 잘 마무리 짓고 나니 남자친구와 조금씩 데이트를 하며 저도 결혼을 준비할 때였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모든 걸 엄마에게 맞춰서 행동했기 때문에 먼저 남자친구 사진을 엄마에게 보여드렸고 엄마에게 구두로 허락은 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행운도 뒤따랐어요. 엄마가 아무 생각 없이 묻지마 투자했던 회사 주식이 갑자기 정부 사업값 싹 물리며 소위 말해 상종가를 쳐버린 거죠. 요즘 말로는 떡상을 해버린 거예요. 정말 묻지마 투자를 해서 갑자기 목돈이 생긴 거라 얼른 매도를 해버렸죠. 물론 그 이후에도 주가는 오르더니 나중엔 확 가라앉긴 했지만 그 덕에 갑자기 목돈을 벌게 됐어요. 거기다가 부동산까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 세종시 쪽에 있는 터라 정말 이래도 되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발버둥 치며 돈을 벌려고 했을 때는 누구 하나 도와주질 않더니 정말 속은 샘치고 있고 있었던 부분이 돈을 벌어주니까 약간 허탈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엄마는 갑자기 돈이 엄청 생기니까 오히려 무서워하면서 이런 거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라 돈이라는 게 문으로 들어와서 입으로 나간다더니 괜히 돈 생겼다고 소문냈다간 도둑놈들이 더 들어와. 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여자 둘이 사는 집에 돈 생겼다는 소문 돌면 여기저기 파리대가 낄 확률이 높았으니까요. 저희 둘만 쉬쉬하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저대로 학원에 나갔고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지만 사람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원봉사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 사이에 남자친구가 저희 집으로 인사드리러 왔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외국계 자동차 판매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복장이 깔끔했고 차에 대해 관심도 많고 상대하는 손님들 등급이 VIP급이라서 외국어도 좀 할 줄 알고 돈 많은 사람들의 심리 파악을 금방 하는 편이었죠. 물론 저에게 그런 계산적인 면을 보여준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데 직업상 속마음을 감추고 강한 척해야 하고 허세도 좀 부리다 보니 정말 힘들다며 투정도 부리는 사람이었고요. 이런 아이 같은 모습에 저도 반했고요.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와서도 정말 엄마에게 깍듯하게 잘했어요. 사실 엄마는 남자친구 직업만 보고 약간 걱정 아닌 걱정을 하셨거든요. 영업사원이면 괜히 입만 번지르르 한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고 남자친구를 평가했는데 합격점이라고 좋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오케이 했으니 제가 시댁에 가서 오케이 받고 상견례만 이뤄지면 집안 대 집안으로서 맺어지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저는 솔직히 시댁에 가서 인사드리는 건 자신 있었어요. 제가 못 굴리는 집에 시집가는 사람도 아니고 게다가 시댁도 시어머니 혼자서 시할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남자친구한테도 이미 우리랑 같이 살 필요도 없고 나 모시려고 할 필요도 없다. 내 여자친구한테 그 말은 꼭 하렴. 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시어머니의 시할머니까지 모시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미리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일단 돈은 생겼으니 그걸로 좀 보태서 신혼집이나 알아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굉장히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어요. 친정엄마가 눈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약간 말씀을 흐리고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다면 반면에 시어머니는 허리 꼿꼿이 세우고 사람을 강하게 압박하며 말씀을 응 아니 둘 중 하나로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면이 저에겐 좀 시원시원하게 느껴지더군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다음에 또 만나자며 기분 좋게 웃어주시기까지 했어요. 남자친구가 집을 내오기로 했지만 아무래도 쉽지 않은 일인지라 제가 어차피 여유자금이 있으니 어느 정도 보태겠다고 했죠. 남자친구는 갑자기 어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라도 했어. 이러는 거예요. 순간 주식이랑 부동산 이야기 하려다가 금방 입을 다물었죠. 아무리 남편이 될 사람이라도 덜컥 이야기해서 좋은 건 없으니까요. 그냥 대충 모아둔 돈이 조금 있으니 그걸 좀 보태겠다며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하려면 일단 상견례를 해야 하니까 준비를 하던 찰나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엄마가 집에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엄마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있었고 같이 일하는 자원봉사자 아주머니와 통화를 하고 계시더군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맞아 치워달라고 해서 짐을 치워줬더니 그걸 가지고 나한테 이러는 거 말이 안 맞잖아. 뭔가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계속 하소연을 하며 울먹거리시는데 정말 억울해서 속마음을 막 토해내시더라고요. 통화가 끝나고 제가 온 걸 보곤 엄마는 별일 아니라며 자꾸 말씀을 거두셨지만 제가 빨리 이야기해달라고 둘러댔죠. 그랬더니 엄마가 마지못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달 전쯤 새로운 할머니가 계신데 어찌나 꼬장꼬장한지 다들 그 할머니를 피했거든. 그래도 어차피 살 나이도 얼마 안 남으신 분이고 나라도 담당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내가 케어해드렸는데 문제는 그 할머니가 아니라 그 할머니 보호자가 어찌나 개판인지 오늘 내가 좀 실수를 했다고 욕설을 퍼붓는데 내가 손이 떨리고 억울해서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열이 받는 거예요. 아니 거기 직원도 아니고 설령 직원이라 해도 누군가에게 욕을 먹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이 먹은 아줌마에게 2년 전년 찼다니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 면상 한번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당장 그 보호자 번호 말해. 내가 전화해서 따지게. 그랬더니 엄마는 일이 커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서 그냥 본인이 다른 곳에 가면 된다고 극구 저를 말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제가 뚜껑이 열렸는데 지금 물불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바로 쳐들어가려고 준비를 했죠. 하지만 엄마는 제 옷자락을 꽉 붙잡고 제발 그러지 말라며 사정사정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고등학교 때 300등하고 비비드 될 때 저를 붙잡고 공부하라고 애원하시던 그 모습과 비슷했어요. 엄마는 눈물을 그렁그렁 한 채 저를 긋고 만류하셨죠. 정말 어쩔 수가 없더군요. 엄마가 원하지 않는 일을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마음먹은 터라 엄마를 뿌리치고 당장 요양원에 쳐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한 번도 똑같은 일이 생기면 무조건 이야기하라고 했죠. 그리고 엄마 몰래 요양원에 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도 엄마의 성품을 잘 알고 보호자가 워낙 진상인지라 어떤 일인지 자초지종을 알려주더군요. 그러면서 보호자가 누군지 저한테 알려준다고 하는데 알려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괜히 알면 제가 가서 뒤집어 엎어놓을 거고 그러면 엄마가 난초해질 게 뻔하니까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생각에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대신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생기면 저에게 연락을 달라고 했죠. 어차피 엄마는 사건이 생겨도 저한테 아무 일도 없었다고 거짓말을 할 게 뻔했으니까요. 직원분도 알았다며 약속을 해주시더군요. 그리고 그 일은 점점 잊혀갔어요. 저도 이제 결혼 준비를 해야 했고 어쨌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건 사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한 달 후쯤인가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바쁜 시간 쪽에서 시어머니를 만나 뵀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돈 좀 꺼달라는 거였어요. 지금 시댁에 좀 여러모로 문제가 있어서 결혼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는 힘드니까 집을 월세로 해서 장만할 테니 결혼식 비용 및 여러 비용은 우리 쪽에서 낼 수 없냐는 거예요. 순간 열이 살짝 받다군요. 외국차 들려면 나름 월급이 나쁜 편도 아닐 텐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결혼식 모든 비용을 우리 집안이 내야 하고 집도 못 태운다니 살짝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게 알아차렸나 봐요. 왜? 싫으니? 싫으면 어쩔 수 없고. 매니저한테 손 벌리는 못난 시어머니라 미안하다. 아니요. 싫은 게 아니라 얼굴에 써있고만 거짓말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집안이 좀 어렵고 돈 없다고 무시하나 본데? 너 그렇게 처신하다간 벌 받는다. 어찌나 완강한지 돈을 빌리는 사람이 더 뻔뻔하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 하니까 일단은 알아보겠다고 구두로 약속은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사실 주식판 돈하고 부동산 정리한 돈으로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거기서 나온 월세로 엄마 노후 자금에 보태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 자금에 집까지 하려면 대출로는 어림도 없을 터라 꼬마 베이팅 하나 있는 걸 다시 팔아야 하나. 아님 여기에 차라리 입주를 해서 오피스텔처럼 신혼살림을 차려야 하나.
여러모로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 엄마와 상의를 했더니 엄마는 서로 평생을 의지하며 살 사람인데 그까지 돈이 무슨 대수냐며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도대체 집을 못 해오는 이유부터 물어보니 여러 가지 이해되는 집안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알겠다고 했죠. 대신 신혼집을 살려면 아예 외곽 지역에서 월세로 살거나 아니면 시댁이나 처가에 얹혀 사는 방법, 어른들과 함께 사는 게 불편하다면 꼬마 빌딩에서 오피스텔처럼 활용해서 사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 눈이 엄청 커지면서 빌딩이 있다고? 그래서 그동안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해줬죠. 그리고 빌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작은 규모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대신 둘이 살기에 문제없다고 이야기는 해줬고요. 돈 많이 벌면 아파트로 이사가서 빌딩은 임대 줘서 월세를 받아 엄마 노후 자금으로 보태고 싶다는 계획까지 전부 다 이야기해줬어요. 남자친구는 그 말에 굉장히 놀라하며 내가 건물주 남자친구일 줄이야. 어쨌든 그렇게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잘 마무리 짓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친정엄마랑 문제 많은 환자의 보호자와 한바탕 중인데 와서 말려보란 이야기였죠. 마침 집으로 가던 찰나여서 아주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려고 씩씩거리며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니 세상에나 거긴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랑 거의 멱살잡이 할 분위기로 대치하며 싸우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뭔 상황인가 싶더군요. 왜 시어머니가 엄마랑 저러고 계시는 거지? 멍하더라고요. 그때 직원이 와서 저 아줌마가 그 문제 많은 보호자예요. 말투도 얼마나 싸가지 없는지 몰라요. 아휴, 이거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말에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더군요. 그래서 얼른 중간에 끼어들어서 어머니 그리고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제 그만 싸우세요. 두 분 이러시면 어떡해요? 두 분은 사돈대 지간이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놀라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상황이 대충 이해가 된다는 듯이 왜 예비 며느리가 돈에 인색한가 했더니 지 엄마 애꾸는 닮아서 그랬구만. 돈 갚는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쩐지 짠 이유가 있었네. 그 말에 엄마가 발끈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엄마 뺨을 후려치면서 어디서 덤벼 외눈박이 주제에 나이 관리나 잘하고 일이나 똑바로 해. 니들하고 사돈 맺을 생각 없으니까. 저는 순간적이라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완전 아수라장이 됐죠. 직원들 도움으로 일단 찢어지긴 했는데 정말 기가 차고 억울하고 너무 분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고 나발이고 완전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서 너무 화가 나더군요. 이런 집안하고 결혼을 준비할 줄이야 정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에 남자친구가 집으로 달려왔어요. 시어머니에게 이야기 들었다며 자신이 잘못했다며 싹싹 빌더군요. 누가 용서해주겠어요. 사돈이 사돈 뺨을 때리는 집안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엄마는 아예 들어놓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돌아가라고 험한 말을 퍼부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돌아갈 수 없다며 결혼은 물릴 수 없다며 싹싹 빌길래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밤이 되니까 또 남자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시어머니랑 함께 왔더군요. 물론 집 안으로 들이진 않았어요. 두 사람은 저희 집 현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갑자기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렇게 완강하던 시어머니도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너무 죄송해요. 제가 워낙 성격이 불같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치지 않으려고 아까 함부로 대했습니다. 노여움을 푸시고 용서해주세요. 우리 문제 때문에 아이들 앞날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사돈께서 같은 여자로서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시고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몇 시간을 무릎 꿇고 있으니까 엄마도 조금은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인터폰을 열고 마음은 알았으니 밤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피곤하실 텐데 일단 집에 가 계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며 조곤조곤 이야기를 전달했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90도로 현관문에 인사를 하고 가셨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따로 톡을 보내서 장모님 마음 좀 잘 달래줘.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제발 엄마들 싸움에 우리가 헤어지는 일 없길 바래. 이러면서 제 마음도 다독거리려고 엄청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생각해보니 나 때문에 너가 좋은 남자를 놓칠 수 없지. 내가 당한 건 당한 거고 너는 너대로 좋은 사람하고 있어야지. 무슨 소리야? 난 엄마가 반대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해. 그래도 엄마 일은 엄마 일이고 너는 너대로 사랑 찾아야지. 설마 이 사단을 내고 네 시어머니가 너를 괄시하겠냐? 남자친구하고 잘 이야기해보렴. 엄마는 무슨 천사도 아니고 그렇게 물러터졌으니 매일 당하고 산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엄마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마침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빌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뭔가 부스럭부스럭 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순간 남자친구 호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이 어찌저찌하며 버튼이 눌려서 자동으로 전화가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걸겠지 생각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남자친구랑 시어머니가 주고받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리더라고요. 엄마 걔네 엄청 잘 산다니까 성질 건드려서 좋을 거 없어. 내가 우연히 그 빌딩도 지나가다가 봤거든. 아주 괜찮아 아주 좋아. 난 또 걔가 집도 못 구해오고 내 말이 인상 확 쓰길래 집안이 빈털털인 줄 알았지. 얼른 사과하길 잘했네. 그래서 결혼 후에 빌딩에서 산다는 거였어. 결혼해서 그거 공동명의로 돌리고 나중에 내가 물려받기만 해도 게임 끝나는 일인데 왜 자꾸 문제 일으켜. 그래 미안하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젠 남자친구에게까지 실망감과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돈 보고 저를 놓치기 싫어서 무릎 꿇고 생쇼를 했던 거였죠. 너무 실망해서 그냥 통화 종료 버튼 누르고 저도 잊으려고 노력했죠. 근데 매일매일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톡으로 이제 용서해줘.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사랑에 변함없잖아. 이러면서 가증스러운 톡을 보내길래 더 이상 가만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고 했죠. 그리고 만나자마자 남자친구의 뺨을 한 대 후려쳤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해줬죠. 우리 엄마가 니네 엄마한테 한 대 맞았잖아. 그대로 갚아주는 거니까 열받지 말고. 어차피 쌤쌤이니까 이제 서로 갈 길 가자. 그리고 난 너 같은 놈한테 빌딩 줄 생각 없어. 이러곤 집으로 왔습니다. 남자친구는 며칠간 전화를 해서 계속 사과하더니 나중엔 지풀에 지쳐서 더 이상 연락은 없었어요. 그만큼 사랑이 깊지 않았던 거였죠. 엄마도 나중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며 안심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집안에 제가 시집을 갔더라면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식은땀이 나네요. 어쨌든 지금도 엄마는 자원봉사하며 잘 살고 계시고 저는 그냥 평생을 엄마 곁에 지내며 살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어요. 모녀끼리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있고요. 어쨌든 남자에게 한번 상처 입으니까 이젠 쳐다보기도 쉽네요. 앞으로 남은 생 엄마의 한쪽 눈이 되어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